자, 교재는 27페이지요. 예,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는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사례로. 근데 자,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대신 책임져라 이거죠. 책임지쇼. 이거죠.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 책임지느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란 말인가? 이렇게 두 가지. 책임지는 법적 근거는 법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고용인이 한 영업상 행위는 이렇게요. 업무상 행위. 고스란히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걸로 칩니다. 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 조문 때문에 잘못은 고용인이 저질렀는데 잘못도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까지도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죠. 이 조문 때문에.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하셔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고용인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영업상 행위여만 책임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꾸거나 개인적으로 사고를 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영업상 행위만 책임지는 거죠. 그 영업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개 활동, 중개 업무, 그 중개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 관련된 것까지 해서 조금 넓게 인정하죠. 그래서 판례 중에 보면 격리 아가씨도 고용인에 들어갑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근데 격리 아가씨가 손님이 계약금 맡긴 거,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퇴근하면서 그 돈 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다음날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맡겨냈던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린 거지.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되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돈 맡긴 사실도 모르고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럴 때도 개공이 물어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물어주라. 왜냐하면 계약금을 맡아두는 행위는 중개활동 그 자체는 아닌데 중개활동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영업상 행위에 들어간다는 게 판례 입장.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행위를 갖다 100% 책임지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는 행위로 본다는 용어를 아셔야 돼.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의지합니다, 간주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뜻,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추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정은 약해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인의 영업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추정이 아니고 뭐예요?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사고 친 거예요, 사장님이. 그랬을 때 고용인도 거기에 대해서 덩달아 책임져야 됩니까? 사장님이 사고 냈을 때 고용인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인 해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것만 성립하는 겁니다. 요것만. 자, 이 조문에 따라서 고용인이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거짓말해서 손해를 입혀버렸다. 손님이 B라는 의뢰인이에요. 이 사람이 재산상 손해 3천만 원 입었다. 이렇게. 그러면 3천만 원 입은 손해에 대해서 고용인인 A가 물어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민사책임이에요. 민사책임. 그래서 책임은 가만히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민사책임, 또 하나는 형사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피해를 준 거니까 B는 고용인한테 너 3천만 원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도 물어줘야 되겠어요.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배상 책임을 같이 지게 만들어놔야 여기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것은 둘이 같이 물어줄 책임이다라고 연대 책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B라는 의뢰인,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본 거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3천만 원 물어내쇼 이렇게 배상 청구 이것도 돼요. B 입장에서 고용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 C 당신이 다 물어내쇼 3천만 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 나기는 물어주라고 판결 나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면 연대 책임이죠. 그러니까 P가 이렇게 C한테만 3천만 원 물으라고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C가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물으라고 하냐라고 항변을 못해요. 그게 연대 책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무조건 여기가 져요. 그래서 물어주라고 판결 나요. 다만 이제 C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 고용인을 혹시라도 만난다면 대신 물어줬잖아요. 혹시라도 만난다면 만나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물어준 돈을 대신 물어줬기 때문에 다시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의 끝은 구상입니다. 구상이 뭔지 아시죠? 대신 물어준 사람이 원래 물어줬어야 할 사람한테 다시 받아내는 걸 얘기하죠. 구상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예.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인정 이렇게 되죠.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 돼가지고요. 무서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못이 없지만 이 사람이 한 거로 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특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어.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고 낸 거야. 그래도 배상 청구가 들어왔어. 그러면 물어줘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잘못도 없이 감독을 잘했어. 그래도 물어줘야 돼. 무조건 물어줘야 돼. 무서운 책임이야 이게.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지.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단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하고 요게 핵심이야. 무과실이라는 거 두 가지가 핵심. 이 두 가지가 밑에하고 달라요. 여기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피해 봤잖아요. 그러면 A가 한 행위는 거짓말 한 거 요거 하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게 손님한테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거짓말 한 것이 금쟁에 해당돼서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용인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중개사법 50조 양벌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50조 조문이죠.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밑에 있는 고용인이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는데 그때까지 너 뭐 했냐 이런 뜻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독을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런 차원에서 너도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양벌 규정으로 써놨어. 이유는 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한 이유는 뭐냐? 감독을 어떻게 했다고? 잘했다고요? 소홀히 했다고요.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벌 규정은 이건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아까 손해배상 책임지는 건 무슨 책임이었죠? 무과실 책임. 근데 여기 벌금 얻어받는 것은 과실 책임. 어떠한 과실? 감독을 소홀한 과실. 감독을 소홀히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징역을 살리면 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르면 거기는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어요. 벌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민사책임과 밑에 나와 있는 형사책임은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한 행위지만 두 가지 책임이 다 발생하죠. 이제 성질이 틀리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출제거리고 이 책임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조문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민사 책임보다 밑에는 형사 책임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세 가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이것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립니다. 징역이 없어요. 징역이 없어요. 법조문 50조 양벌 규정에 따르면 벌금만 물린다고 돼 있어요. 징역을 살릴 수는 없어. 왜냐면 감독을 소홀히 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징역은 없어. 징역 살리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것은 감독을 소홀히 한 요 점 때문에 개공이 감독을 잘못한 그 과실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벌금 문거에 대해서는 구상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아까 손해배상 한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신 물어준 거죠? 여긴 대신 벌금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독을 잘못한 것 때문에 벌금을 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상권이 나올 수가 없죠. 위하고 중요한 차이점. 이건 출제가 됐어요. 이건 출제 안 됐어요. 벌금 나오면 무조건 구상권 X예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이게 중개사법 50조 조문이에요. 중개사법 조문이라고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삼관왕이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결격사유 할 때 중개사법 위반이요 300 이상 벌금이다 그러면 삼관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유일하게 중개사법 위반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면 결격자로 삼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일한 건데 유일한 거. 삼관왕이지만 그래서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결격자면 등록이 잘리고 막 그럴 판이지만 등록 취소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판례예요. 판례. 빨갛게 칠한 게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 최근에 3번 나온 거예요. 이거. 결격자 아니라고 하는 거. 원래 삼관왕에 들어가 중개사법 위반 300 이상 벌금 이러면 3년 동안 결격자야. 근데 유일하게 양벌 규정 50조에 해당돼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했을 때는 결격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분이 밑에 있는 조합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등록 잘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등록 잘렸는데 이유가 벌금 물어서 그런 거예요. 결격자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청에서 이걸 결격자로 봐서 등록을 잘랐던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을 자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고용인이 자 징역 또는 벌금 받을 짓을 해서 50조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물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물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못 때려요 이거 등록 취소? 결격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해 다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벌금을 물었다.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지문에 나온다고. 맞습니까? X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양벌 규정에 이응자만 나와도 결격자가 아니고 결격자 아니기 때문에 등록 잘라서도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노란 거 하나 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양벌 규정은 결격자가 안 되고 등록 안 잘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만약에 감독을 잘 했으면 어떡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감독 소홀 책임이니까 과실 책임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실이 있어야 벌금 무는 거잖아요. 과실이 없다니까 지금? 그럼 벌금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점에서 손해배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은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잘못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있는 형사책임은 감독을 갖다가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벌금을 때리는 거야. 근데 감독을 갖다가 잘 해버렸다면 벌금을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 감독 소홀 책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위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것을 출제한다. 자, 교재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2번에요. 중간에 가로 2번 있죠. 민사책임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야. 무과실 책임. 연대 책임이라고 뭐 표현도 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표현 되기도 합니다만은 연대 책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무과실 책임이 중요하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판례 중에서.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1번만 읽으시면 돼요.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중개 활동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행위까지도 넓게 인정한다는 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볼 판례고.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행정상 책임 있죠?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인가요? 형사 책임 나왔죠? 3번인가요? 여기를 철저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어볼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중개 활동을 하다가 그런 뜻이에요. 형벌사항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이렇게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징역 벌금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는 이 뜻이에요. 둘째 줄이 형벌사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당연히 벌 주겠고 그 바라는 거 이외에 셋째 줄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동조에 규정된, 동조문에 규정된, 동조가 동조문을 얘기합니다. 조문, 동조에 규정된 무엇을 과한다고요? 벌금형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은 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 때려 맞는다고. 벌금. 징역이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옆에 적어놓으세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적어놓으셔야지. 벌금형에다 동그라미 딱 해주시고 징역 없고 구상 없다. 징역 없고 구상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최근에 이걸 3번 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따라서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물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등록 취소 X라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고 않으며 옆에다가 등록 취소 X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게 여기 빨간 걸 지금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자, 그 밑에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벌금으로 처벌해서는 그죠? 벌금 못 대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파란 거죠? 형사 책임 그러면 저기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 3가지 내용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공부를. 여기는 됐습니다. 이제 도장으로 가봅니다. 도장. 그래서 이제 요 고용인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 여기 책임 부분과 관해서 사례 문제로 잘 나오니까 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장으로 넘어갑니다. 도장. 도장 갖고 계시죠? 자, 도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칠판을 먼저 보고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내라고 합니다. 등록. 그리고 등록된 도장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한다는 게 도장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찍는다. 그러면 도장에 대해서는 등록해, 찍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찍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내.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그 도장을 찍어야 해. 법의 취지가 도장을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그럼 핵심은 뭐냐? 지금 이것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도장. 어떤 도장을 찍느냐. 이게 핵심인데 먼저 그 전에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인장을 등록하는 의무가 누구의 의무일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죠. 왜냐면 이것은 누가 등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날인해야 되지요? 이 말하고 같은 뜻. 날인할 사람 누구? 개공. 소공은 날인합니까? 날인할 때가 있죠?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를 써줬다. 그러면 자기도 날인해야지. 그러니까 날인해야 될 사람은 여기니까 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빠지는 거지. 자, 두 번째. 무엇을 등록하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무엇을 등록합니까? 자, 여기에서 자연인하고 자연인. 자, 숨을 못 쉬는 법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숨 쉬는 사람, 못 쉬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와야 되냐면, 자, 이런 단어가 와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보면 호적이에요, 호적.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표 이렇게 되면 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거기에 올라있는 이름,
그게 그 사람의 본명이에요, 본명. 진짜 이름. 그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명이 파진 도장을 등록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호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강의실에도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호적상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는 성명, 개명하는 것이 쉬워져서 이제 많이 바꾸고 그랬습니다만은 개명이 막 어려웠을 때는 옛날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를 수 있죠. 집에서 부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호적을 딱 대보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이게 옛날 이름이잖아요. 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그거잖아, 지금.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불러. 그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 이건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를 하려면, 그래서 도장 찍으려면 어떤 도장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명래 도장을 파야 되지. 그 말이에요, 이게. 집에서 부른 이름으로 도장 파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는 옛날에는 이런 본명이 새겨진 이름이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막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둘 다 됐었거든. 옛날에는 막도장은 안 되고 인감도장만 됐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막도장도 돼. 그게 달라진 점이야. 본명이 새겨졌다. 막도장도 오케이. 등록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오케이. 본명만 새겨져 있으면 돼. 요것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그러면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그 인감도장을 무조건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죠. 그러면 인감도장도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막도장도 되고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러면 틀리다, 이제. 이거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의 법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도장도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도장을 실제 등록하게 되는데 그 도장의 크기를 규제해. 크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들어보셨죠, 이거? 이내. 7mm, 30mm 들어보셨나요? 도장 크기?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크기 꼭 기억하시고. 예, 근데, 제 생일이 마침 7월 30일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그래서 7월 30일 제 생일을 꼭 기억하시고. 7월 30일. 이거 안 된다고 지금은 두 가지예요, 출제되는 게.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 오느냐? 상업등기 규칙이에요. 이 말이 와요. 법인은 이 말이 오는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근데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게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해요. 여기는 무조건 인감도장이에요. 법인의 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감도장도 되고 막도장도 되죠. 여기는 무조건 무슨 도장? 법인 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도 두 군데만 딱 조심하시면 돼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그래야지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인장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뭐예요? 법인의 인장이에요. 요거 하나. 그리고 법인의 인장이 법인의 인감도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등록하지 않고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갖다 내는 걸로 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근 시험에 4번이나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는 걸로 법인의 인장 등록에 대신해버리죠. 가름한다. 뭘로 대신해요? 인감증명서. 법인이죠, 당연히.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한다. 이게 4번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등록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7mm, 30mm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그걸 제출하는 걸 대신해버리니까. 이 두 개죠. 그 다음에 문제된 건 분사무소입니다, 이제.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될까? 분사무소요. 어떤 도장일 것 같습니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는 법인에 속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법인의 인장을
인감장요 등록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의 인감장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전사무소, 분사무소, 또 다른 분사무소가 같이 쓴다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인정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일종의 사용인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사무소는 요거 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지. 법인의 인장을 불편하지만 법인의 인감장을 등록을 내고 쓸 수도 있고 말리지 않아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을 등록을 내고 쓸 수도 있으니까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 또는 이거 나왔을 때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시험 출제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런 구조는 중개사법령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됐다면 둘 중에서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만 등록을 써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얘가 있으니까. 아니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그것도 틀리겠죠?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사항일 때는 아마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선택사항일 때는 이거로만 해야 돼 땡 요거로 등록해야 돼 땡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한 문제가 출시될 때 이게 두 지문, 세 지문 이렇게 막 나와. 제일 중요한 거 했어요, 이제. 자, 세 번째. 어디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인장 등록은 어디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등록관청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이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해야 될까요? 분사무소 소대지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거 아니죠? 주된 사무소 수대지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죠.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지만 주된 사무소 수대지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네 번째. 어떻게 인장을 등록할 건가?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등록하는 방법? 자,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개공이랑 소공 두 사람이 있죠? 그럼 개공도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소공도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개업공인회사가 인장 등록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용한 인장을 찍어서 이 신고서를 갖다 내면 인장 등록이 돼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처음에 개업공인회사 이 사람이 그렇죠. 사용한 인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개업공인회사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인장이 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적에 개설 등록 신청서 이렇게 서식을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네모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개설 등록 신청서 밑에 여기다가 사용한 인장을 여기다 인주 묻혀서 찍어서 여기서 이걸 갖다 내. 그러면 개공될 사람 이 사람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중개사무실 등록 신청도 하고 동시에 사용한 인장 등록도 하는 거예요. 사무실 오픈할 때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회사는 선택이요, 선택. 인장 등록만 따로 인장 등록 신고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하든지 뭐요? 선택사항이지. 선택사항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출제할 수 있어.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하여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런 논리 구조로 출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개사법령을 여러분들은 말장난한다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말장난이 아니고 논리예요, 논리. 논리학인 거 있죠. 법은 원래 서양에서도 법이 발전할 때 이 법을 처음 공부한 사람이 논리학부터 배우고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입니다, 논리. 요거 또는 요거다 그러면요. 요거로만 해야 돼, 땡. 요거로만 해야 돼, 땡. 그거잖아. 그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논리도 그냥 논리가 아니고 기초 논리예요, 기초 논리.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말장난이다. 이런 거에 대한 습관이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TV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토론하잖아요. 토론이 뭐예요?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싸움. 응? 토론이 논리 싸움이야. 토론을 좀 자주 보세요. 그 뭐 가지고 싸우는지. 예? 그 토론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논리력이 좋다고 그러잖아. 근거를 잘 대고. 상대방의 근거 잘못된 걸 따지고.
그게 논리예요, 논리. 예.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자기는 민법이 적성이래. 민법은 재밌고, 민법은 막 이렇게 막, 난 민법은 막 이해가 되고 막, 민법이 너무 좋대. 근데 중개사법은, 이게 무슨 말장난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게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 자기는 다 아는데, 문제가 지랄 같아서, 내가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개사법을 잘하잖아요. 민법을 못할 수가 없어요. 민법을 잘하잖아요. 중개사법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개사법 요것이 훨씬 공부하기 쉬워요. 이게. 민법은 비교가 안 되죠. 민법은 그게 실타래가 얽힌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걸 풀 거예요? 4년, 10년 공부해도 그게 보일까 말까예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자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중개사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없어 그냥. 맨날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하잖아 지금. 예? 수공은 6도 나와. 또 소속공인행사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얘도 두 가지야. 하나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 찍어서 내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고용신고서라고 있어. 고용신고 누가 하죠? 개공해야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 네모 칸이 있다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여기다가 소속공인중개사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기가 쓸 인장을 여기다가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서를 갖다 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하는 거야. 응? 영업정지 안 받으라고. 그 다음에 소공은요 같이 껴서 뭘 하는 거예요? 인장을 등록한 거지.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할 때 끼어들어갖고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따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거 뭐예요? 또 두 개가 뭐예요? 선택사항이지.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할 때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같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 구조 갖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걸 막 묻는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요. 논리요, 논리. 이게 됐어요 지금? 자신 없는 표정 왜 그런 거야 지금?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령이야말로 한번 접수가 올라가면 떨어지기 힘든 과목이에요. 자, 마지막에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언제? 인장 등록. 이게 처음 하는 사람과 이미 인장 등록한 사람, 기존에, 그래서 기존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달라요. 처음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할까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영업 개시 전입니다.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런 게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오늘 또 벌써 1번 나왔어요.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죠? 그렇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잖아. 여기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 마지막 하나.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 그 3가지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느냐? 업무 개시 전을 등록 전이라고 바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그거예요, 주로. 개설 등록 전에 인장을 등록합니까? 개설 등록 전이 아니잖아. 언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고요. 전은 전인데 이전이 아니고 요전이야. 어? 그런데 이미 중개업소도 등록했고 사용할 인장도 이미 등록을 해서, 그런데 그 등록된 인장이 이미 있는데 어디 가고 안 보여요 지금. 찍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고 안 보여요 지금. 등록된 도장이 계약서에 찍으려고 봤더니 책상에 굴러다니는 줄 알았더니 안 보여.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등록을 해야지. 바꿔서. 그걸 뭐라고 그래? 변경 등록. 그리고 그걸 찍어야지. 그때는 변경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일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요. 7일 이내. 한 10번 이상 나왔을 거니? 자, 등록 끝냈어 이제. 등록 끝냈어 이제. 그러면 인장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돼?
도장을 날인만 하면 되잖아, 이제. 등록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잖아, 일하면서. 그럼 어디에 찍어야 돼? 어디에 찍어야 돼? 하여간 보이는 데 다 찍으면 돼. 매매계약서, 뭐 확인설명서, 하여간 찍으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는 다 등록된 도장 찍어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히 정리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게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 해서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공이다 그러면 소공도요. 이거 써줄 수 있잖아, 매매계약서. 소공도 쓸 수 있죠? 그럼 소공 여기다 자기 이름 쓰고 등록된 도장을 여기다 찍어야 된다. 하얀 게 뭐예요? 등록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다가 등록된 하얀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빨간 걸 찍어서 법 위반이야. 소공이 등록된 하얀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빨간 도장을 찍어놔서 소공이 법 위반이야.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 이렇게.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놓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일 때는 업무정지, 정지받아,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공이 등록 안 된 빨간 거 찍어놓으면 이 소공은 뭘까? 자격정지. 이 정지처분이야. 과태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지처분을 받긴 받는데 이 계약 자체가 막 무효로 되고 막 그래버려요? 아니잖아. 계약은 뭐예요? 그대로 유효로 될 수 있죠?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죠? 중개사법을 어겨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받을 뿐 계약 자체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재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거기 28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큰 4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은 개공이랑 소공까지 하는 거. 동그라미 2번.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등록한 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이 자연인입니다. 공인개공, 부칙개공, 소공이죠. 그럼 어떤 말이 와야 됩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요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7mm, 30mm 기억하셔야 돼요. 7월 30일.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요거 써두셔야 돼.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그러면 X예요. 옛날 법조문이에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하면 X라고요.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기억번 주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죠?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의 인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법인의 인장 또는 뭐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동그라미 니은번 두 줄 나와 있는 그거죠. 자, 가로 3번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거기 좀 보면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기는 지금 딴 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서. 개공일 때요. 소공일 때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몇 가지요? 인장 등록 신고서 또 뭐예요? 고용 신고서 이렇게 되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의 그 가로 안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별표해 두십니다. 인장 등록도 뭐가 돼요? 전자문서. 인장 등록도 뭘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아까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었죠? 인장 등록도 뭘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별표. 자, 동그라미 2번.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어디냐? 그랬을 때 무조건 등록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동그라미 니은번에 나와 있는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쓸 인장은 어디에다 등록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이렇게. 자, 가로 4번입니다.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네. 자,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법 위반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했을 때는 뭐요? 자격정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에 휴폐업 갑니다, 이제. 휴폐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요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답니다. 뭐, 빠진 것도 없고. 자, 휴업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거. 자, 폐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 닫는 거. 이렇게. 누가 합니까? 폐업이나 휴업은 누가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예. 하나 질문 드려봐요.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영업이 정말 안 돼요. 그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습니까? 되는 거죠.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습니까? 되는 거죠. 분사무소별로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했다 그랬을 때 간판 철거합니까? 안 하고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지금 간판. 폐업 신고했을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하고 이런 거예요. 공부했던 내용 복습한 거야. 자, 휴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두 개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규제 두 가지가 뭐냐?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쉬려고 했을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가서 신고하십시오. 이거야. 3개월 초과해서 좀 길게 쉴 때는 등록증 떼가서 신고해라. 등록증을 떼가라는 얘기는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휴업이란 건 원래 6개월을 초과해서 못하는 거다. 원래 못하는 거다. 이게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업에 대한 규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좀 길게 쉴 때는 신고해. 원래 휴업은 6개월 초과해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초과란 단어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 3개월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정확히 3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3달 쉬는 사람은 휴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휴업입니다. 3달 쉬어도 휴업은 휴업이에요. 근데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3개월 초과해야만 휴업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하루를 쉬어도 휴업인 거예요. 근데 초과라고 돼 있기 때문에 3달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3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고 했을 때 신고해. 그러면 틀려버려요. 3개월 이상은 3개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는. 경계를 물어봐요. 경계를. 자, 두 번째. 휴업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떼가요? 등록증을 떼가요? 여기 자격증 나오면 틀려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자격증, 등록증 되게 따져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원본, 사본 되게 따져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되게 따져요. 그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와요, 또. 중개사 법령 출제로 지금 들어간 사람은 3명, 4명 밖에 없어요. 그 밖에 출제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원이 들어간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그 출제원이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다시 나오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중개사 법령 출제원 자체가 3명, 4명밖에 없다고, 전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될지 참 예상이 쉽고, 그게 뭐예요? 기출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 내가 그 사람 얼굴 아는 사람 1명밖에 없어. 그 중에. 근데 몰라도 기출문제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보여요. 이거 자격증으로 바꿀 수 있거든. 아직까지 내지는 않았어요. 대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되지.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요? 징집에 따른 입영,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아니면 질병에 따른 요양, 이런 거. 아니면 취하, 학교 가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 있다. 요걸 물어보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이런 거. 특히 취약 조심하시고요. 취약 같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 세 번째. 요 세 가지. 자, 맞는 거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그게 2번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가 3개월이고 6개월이니까 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이걸 또 3개월 바꾸겠지. 예? 다시 한번.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 몇 개월이야? 6개월. 2번 냈다니까 최근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폐업에 대해서도 2가지야. 첫 번째, 폐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을 떼어가서 폐업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폐업 신고할 때 떼갈 것은 자격증이요, 등록증이요? 이거 자격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두 번째, 폐업이다 그랬을 때 요거요. 두 번째 하실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돌아가셔서 사망.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살던 식구들이 폐업 신고해야 됩니까? 돌아가셨는데 식구들 폐업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동그라미였어요. 한참 전이죠. 근데 지금은 폐업 신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폐업 신고 안 하는데, 물론 출제는 여기 될 거지만 폐업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폐업 신고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죠? 사망 신고한다고? 돌아가시면 이건 사망 신고를 해야지 당연히 하는데, 이 사망한 사실을 관청이 알고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지 폐업 신고 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거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이다 그랬을 때는 절등치 사유예요. 그런데 이때는 사망했을 때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를 시켜야 되는 사유인데, 이때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이걸 했었잖아 우리가. 3년 안 붙잖아 이건. 근데 아마 시험은 요거보다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을 때는 폐업 신고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가지.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다시 문 열고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리 관청에다 재개 신고해야 돼.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연장해가지고 신고한 휴업 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도 미리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재개나 변경 신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4개월을 쉬려고 그래, 4개월? 그때는 신고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일 모레 4개월이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문 열고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관청에다가 재개 신고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등록증을 찾아와야지.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재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즉시 돌려줘. 그러면 이 등록증 걸고 영업하게 하는 거지. 자, 4개월 쉬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휴업 신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달을 연장하는 변경 신고 해야지.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한 달 더 쉬려 합니다라고 변경 신고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달 쉬려고 합니다. 2달. 이 사람이 휴업한 거 맞습니까? 2달 쉬려고 하는데 휴업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등록증 갖다 낸 적이 없죠? 2달 다 돼갑니다.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찾아올 등록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2달 쉬는 간 사람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다시 재개할 때도 그냥 바로 그냥 일 시작하면 돼. 재개 신고 안 하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나 재개 변경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여기 보면 휴폐업 신고할 때는 하나같이 등록증을 붙여갖고 휴폐업 신고하죠? 등록증이 안 붙어 있으면 이거 안 받아줍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는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이것이 인정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휴폐업 신고하는 것은 등록증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휴폐업 신고. 휴폐업 신고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돼요, 안 돼. 자, 그런데 재개나 변경 신고 보세요.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붙여서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증 갖다 주면서 재개 변경 신고 합니까? 아니요. 이거 안 붙여요. 재개나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건데 휴업 신고 했던 사람은 등록증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붙일 수가 없고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럼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 이때는 요거 할 때는 방문 신고 되겠죠? 전자문서는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한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 자체는 뭐야? 휴표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응?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재개신고 들어가면 등록증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전자문서가 되냐 이런 질문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해야 될 질문이요. 예? 초창기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요. 왜냐? 이게 지금 재개신고랑 등록증 찾아오는 게 이게 지금 별개라고. 그러니까 등록증 안 붙어 있는데 재개신고서만 딱 내도 재개신고 한 거야 이거. 등록증 찾아온 것은 별개야. 그럼 달려가서 빨리 찾아오든지 해야지. 안 찾아오고 안 걸면 과태료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란 말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붙어있으면 휴업신고 자체, 폐업신고 자체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것은 재개신고할 때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신고하라고 4번이나 나와. 휴업신고해, 폐업신고해, 재개신고해, 변경신고해. 안 하면 어떡하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약해. 과태료야, 과태료. 한 번쯤 맞을만해. 과태료라고. 어? 일하다 보면 과태료도 받고 영업정지도 받고. 등록 취소는 좀 그렇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정도는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거 겁내만 일 못하는 거고. 그런데 뭐가 있냐? 피치 못할 사정,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인데 이 사람이 6개월 넘게 무단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재를 크게 받아 이건. 단순히 휴폐업 신고 안 했다 이랬을 때는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이랬을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응? 임등치 또는 상등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거 하나 보고 교재 정리하고 쉽니다.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실을 등록을 했습니다. 혼자 하는데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근데 한 번도 사무실 나와서 일을 안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개공 맞지? 일하든 말든 간에. 개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등록한 뒤에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휴업입니까? 휴업이에요. 업무 개시를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 휴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등록은 냈는데 사무실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벌써 5개월째야. 어? 돈이 많은가 보지 뭐.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관청에다가 그러면 뭐예요? 미리 휴업신고를 해놔야 과태료 안 받겠지. 근데 휴업신고도 안 하고 그냥 5개월이 딱 됐네? 그 뭐야? 과태료 나오지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한다? 휴업으로 간주한다. 교재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가로 1번에 큰 6번 밑에 가로 1번에요. 동그라미 1번. 특히 가로 아래 보면 분사무소별로 휴업 신고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기억번.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초과에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휴업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해요? 등록증.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놓고 영업 개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도 영업 개시 안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요?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을 그럴 경우에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놔야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한다. 동그라미 2번 기억번.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이것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개설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됐을 때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뒷부분보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아래 보면 전자문서로도 뭐예요? 가능하다.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가보였더니 1년 동안 요양을 하래.
이게 이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휴업신고서를 갖다가 1년짜리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는 겁니다. 낼 수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죠? 진단서 있어요? 1년 요양하라는 진단서. 1년짜리 휴업신고서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6개월씩 끊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야. 끊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휴업신고할 때 6개월까지만 원래 돼. 그게 아니에요. 1년짜리, 2년짜리도 될 수 있어요. 나 군대 2년 갔다 와야 돼요. 2년짜리 휴업신고서 가능합니다. 에? 기출문제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재개신고 이런 것도 하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갑니다. 폐업신고. 그 마지막이네요. 제일 밑에 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무엇을 첨부하죠?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도 됩니까? 네. 되죠. 네.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전속 중개계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